가만히 보면 다 걸리죠. 네. 예. 이제 그 앞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랑 출발, 네. 사랑하는 사람을 뭐 만나서 처음에 행복했던 그것만 주로 이제 집중되고 강조가 되고 그 지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곡되고 뭐 살인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개인이 가진 어떤 capability,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자기 자신을 이제 사랑해야 되고 거기서 기반해서 이제 그게 타인에게로 넘어가는 그게 꼭 뭐 자기 뭐 부인이나 뭐 이성뿐만 아니고 이제 타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퍼스널리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말이 저는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이면 성공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대상의 문제로 돌리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종류의 그만큼 크게 이제 능력밖에 없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라도 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좀 심리학자로서 그 한 개인의 어떤 그 정상적인 인성의 이제 형성과 발달 그게 이제 기본이 돼 있어야지 건전한 사랑이 이제 가능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질, 그게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실존적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가능한 사회적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소유냐 존재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랑에 관련된 잘못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이라던가 그러니까 사랑을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에릭 프롬은 이 책을 봐서는 굉장히 이제 정신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결혼도 3번이나 했군요. 뭐 점점 발전했겠죠. 예, 뭐 이 책 뭐 이혼한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이혼을 뭐 잘못된 대로 얘기할 그건 아닌데 예. 자기가 3번 했다고 지속을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잘못됐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 경험에 사고를 쫓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첫 번째 결혼이 첫 번째 사랑이 왜 실패했는지 그에 대해서 뭐 오늘 여기 소상하게 말드릴 건 없습니다. 세 번째 지속했으니까 이거 쓰고 나서는 답을 찾은 거. 예. 그 세 번째 결혼은 아무튼 서로 두 사람 간에 그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개성을 최대한 서로가 보장하는 서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에릭 프롬이 뭐 그걸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자기 자신의 것을 아내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뭐 두 사람 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그 정도 외에는 제가 잘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보나 아무튼 죽을 때까지 해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좀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50년대 책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게 나오죠. 예. 또는 뭐 남성적이고 여성적인가 이런 모성애와 부성애 물론 그런 구별도 가능한데 좀
뭐라고 할까 그런 약간의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조금 그런 이건 시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책을 쓴다면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책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 에리 프롬 특유의 어떤 그런 뭐랄까 철학적인 이런 어떤 사상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틸리 같은 선생님 좋아하시는 폴 틸리 같은 사람이 에리 프롬하고 친했습니다. 어디 언급돼 있더라고요. 예. 폴 틸리가 에리 프롬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말이야 이 개인적인 남녀의 사랑하고 인류의 사랑 그러니까 이성애라 할까 이성애라 할까 이 두 남녀의 사랑과 인류의 사랑을 그렇게 직결시키느냐 물론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다 그것이 당신이 두 사람의 사랑이 좀 더 큰 사랑 인류애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좀 더 서로를 따로 이야기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에리 프롬이 했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에리 프롬이 좀 더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이상주의적인 어떤 생각에 젖어서 어떤 개인의 사랑이나 이런 것을 남녀의 사랑이나 이런 것을 마치 인류의 사랑으로 이제 너무 쉽게 연관시키면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흔히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이게 나의 사랑이 인류애와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관념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이야기죠. 통합적으로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 전통에 있어서 결국 소유적 사랑으로 되는 우리네 아직 사랑이 아직까지 소유적 사랑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독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네의 어떤 양육 과정, 어릴 때의 양육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런 소유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갑을관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의례 처지에서 갑의 횡포에 분노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갑을관계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부모, 우리들의 어떤 가정을 살아보면은 뭐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갑을관계가 지배종속 관계가 너무 분명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면 결국 그런 가부장적인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간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릎에서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아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자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 라는 식의 이 매질을 하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런 가부장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다 보니 결국 이제 가부장적인 인간이 되고 소유관계, 소유적인 분위기에 소유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서 자라다 보면 그것도 또 소유적인 관계가 된다는. 그래서 가정에서의 어떤 사랑, 이 에리 프롬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머니 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두성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에리 프롬은 어떤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가져야 될 이런 효도로서의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별로 중시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이 책에 나옵니다. 선생님 그런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물적인 거다. 그건 별로 중요한 사랑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효도죠. 그 효도도 뭐 그 사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각자를 이제 보호하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드시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좋은 이야기인데 평소에 젊어서도 어려서도 부모에 대한 복종,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성년 시절에 미성년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책임이 있고 부모가 잘 이끌어야 될 그런 어떤 개호적인 측면이 없잖아 했지만 이게 강압적인 가벌 관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뒤에 성장해서 뭐 가정만이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나이로 따져가지고 이런 사과 질서가 형성이 되는 일반 뭐 버스 속에서의 지하철 가운데서의 이런 뭐 예의라는 것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그 소유적인 말하자면 상하 질서적인 가부장적인 지배관계, 지배 피지배적인 권위주의적인 이런 사회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지배관계, 소유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프롬이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그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럼요. 전체주의 사회에서 그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수동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소멸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인간다운 사회가 아니다라는 그 차원에서 사실 그 원체험에서 이 모든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능동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 대상 능동성이 있어야지 사실은 모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사실 이 아트 오브 러빙은 그러니까 사회 체제나 구조가 바뀌는 그러니까 따라서 사실은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제 쓰여져야 되는 초점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술은 이제 굉장히 이제 관료주의화되고 좀 전체주의 사회랄까 너무 이렇게 그 조직화된 그런 자본주의 기업이랄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가 팽배한 사회에 가장 적절하게 좀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물론 이제 그런 연장선상이 있지만 이 시대는 또 조금 다른 포커스로 다시 또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전히 또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 충분히 있지만 그 진짜 좀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수님이 한번 또 쓰실 때가 되지 않나. 네, 뭔가 이 시대에 맞는, 네, 또 한국 사회에 맞는 이 아트 오브 러빙을 쓰시면은 또 다른 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하여튼 뭐 에리 프롬 선생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에리 프롬 책 중에 사실 이 책이 중간쯤 돼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소유냐 존재냐가 76년인가 쓰여지죠. 이 책이 쓰여지고 한 20년 뒤에 죽기 한 4년째 80년에 죽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썼을 때가 56년이니까 56살 56이고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41했으니까 그죠. 대충 한 15년 20년 이렇게 그 에리 프롬의 한
한 40년, 3, 40년 학문 생활에, 저술 생활에 중간쯤 되고, 초기의 대표작이 자유롭게 높이고, 말기의 대표작이 이제 소리나 존재냐, 중간쯤 된게 사랑의 기술인데, 우리가 뭐 꼭 그렇게 작정을 해서 사랑의 기술 세 번째 얘기 순서대로 한다면 두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생각에 일단 우리가 소유자 존재라고 하는 게 사실 이 프롬의 사상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실 소유적 사랑이냐 존재적 사랑이냐 하는 게 이 사랑의 기술의 또 핵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야기한 왜 자유를 도피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독해서 외로워서 결국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는데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이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의존화, 소극화, 비자유화 이게 이제 소위 파시즘의 길이었다. 이런 게 이제 자유로부터 도피의 맥락이잖아요. 그런 어떤 파시즘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로부터의 어떤 도피해서 안 된다. 자유를 제가 이제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에서도 선생님 아까 잠깐 강조하셨습니다만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는 거의 사랑으로부터의 도피 예. 이 심리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랑한다는 것에 두려움, 한다는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것도 없잖아요. 요새는. 그 사랑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인간이 계속 딴 거를 한다는 거죠. 맞아. 네, 회사 가고 책 읽고 음악 듣고 이런 거조차도 스마트폰. 네, 이런 거조차도 그 사랑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제 두려운 거죠. 네, 자기가 없으니까 셀프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말은 사랑받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건을 너무 따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능동적인 주체성의 발휘가 아니고 항상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보임에 치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실망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고 화폐 경제처럼 교환 가치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남자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이제 자원을 만드는 거고 여자들은 뭐 외모를 가꾼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그 교환 가치라고 생각해버리는 거. 이게 소유적 사랑이죠. 네. 거기서 이제 그것도 일종의 도피인 거죠. 네, 정상적인 도피라 해야 되나 타락이라 해야 되나? 인격 대 인격이 이제 서로 컨프런트를 해가지고 직면해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여기 번역이 신앙이라고 돼 있던데 신앙 합리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랑에도 그게 아마 영어로 faith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말 믿고 사실은 자기 전인적으로 믿고 사실 자기를 내어줄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여기서 보면 이 독립이 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독립된 그 퍼스널리티가 형성된 사람이 결국 사랑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실 의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 자기를 근데 자기 에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사랑을 못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내뱉고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기술과 능력이 사실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집약된 힘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방치? 널 마음대로 사랑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아트라고 얘기한 것도 이제 사실은 훈련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많이 하고 사랑에 대한 주제가 좀 더 인격적인 측면에서 담론화가 좀 풍성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사랑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주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주제 자체, 그 토픽 자체가 너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것을 문제 이제 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심 담론으로 이제 대두가 될 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걸 둘러싸고 일어나는 뭐 스토킹이나 뭐 데이트 살인이나 뭐 이런 데이트 폭력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기 인식이 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사랑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착각. 네,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소유적 관심에서 사실 존재적 관심으로 옮겨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단어는 많잖아요. 네. 그런 건 많은데 정말 우리 이제 존재와 직결되고 나의 어떤 실존적인 그 행복과 직결되는 이런 이제 주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게 그 50년대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그러니까 진지하게 토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에 대한 철학책, 사랑에 대한 이 인문서 네. 이런 책들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뭐 사실 문학이나 예술은 뭐 거의 사랑을 주제로 삼는 뭐 장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게 문제가 있고 특히 저는 우리 사회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뭐 또 이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부모된 젊은 부모된 사람들이 요새 또 너무 뭐 자녀를 많이 놓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과잉 사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어린 그 독립된 인격으로 주체적인 인격으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키울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를 맞아 우리가 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좀 지겨워하는 뭐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걸 저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심리적 거리두기. 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막 붙어가지고 막 서로 안고 서로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서로 모여가지고 뭐 매일처럼 무슨 얘기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평등하게 자유롭게 도와주면서 서로의 인격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약간의 거리두기와 함께 서로가 서로를 각자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를 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마주보고 항상 그렇게 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방향을 섹스베리에 나오는 섹스베리가 무슨 어린 왕자에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의 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가 있고 서로가 그야말로 각자 자라는 나무로서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고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아이를 학교에서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변화 저 상당히
요즘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네. 좀 더 독립. 그렇죠. 네. 독립된 인격으로서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 이거 깨놓고 말하면 어릴 때부터 아이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인간 존중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이라는 게 무턱대고 사랑할 게 아니고 서로가 인간이 어떻게 만나느냐, 인간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갖느냐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문제인데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인격을 각자의 생존을 보고 바라보고 존중해주고 서로가 북돋아주고 서로 함께 크는 함께 성장하는 함께 개발되는 개발 표현은 좀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북돋으면서 서로가 자기 존재의 실존의 어떤 가치 자아의 어떤 그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할 때 그걸 에리 프롬이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측면들 우상화시키거나 감상화시키거나 투사화시키거나 또는 뭐 이 공서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제일 앞에 이렇게 에리 프롬의 그 문제 의식을 보면은 인간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서 불안을 느껴서 네. 그 합의를 바라는 그러니까 두 개체가 합의를 바라는 그 갈망이 평생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합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합의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독립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에리 프롬의 전제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개체마다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그 어떤 궁극적인 개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합의라는 이런 갈망이 있다 보니까 그 개성을 무시하고 그냥 집단에서 합의를 하고 집단 속에 묻혀가지고라도 불안을 안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그 휩쓸려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그 개성적 존재가 만족되지는 않는 거죠. 그 안에서 그냥 도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롬이 그걸 막 찾아내는 거죠. 인간은 그런 독립적인 존재야. 다른 사람하고는 구별되는 그 자아라는 게 있어라고 그걸 좀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출발해야지 진정한 삶의 만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랑의 합일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짚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요 지점을 사실 조금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약간 의문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개성으로서의 그거를 이제 셀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독립된 게 분명히 있다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넘어선 동일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보다 더 밑에. 그러니까 프롬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무시된 그 자동 인형화한 표준화된 표준화된 상태에서의 어떤 동일성 그걸 비판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셀프 이전에 있는 좀 더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동일성이라는 거 거기서 만나야지 진짜 더 행복하지 않을까, 진짜 더 사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 마이크를 오늘 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뭐 얘기를 해서 그거는 저의 그냥 앞으로 계속 연구의 주제니까 생각해보는 주제라서 넘어가요. 좀 더 깊이 연구하시더라고. 오늘 뭐 녹화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됐을 거예요. 그래? 네. 마이크 없어도 오늘 이 정도 할 거예요. 네네.